19세기 영국에서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서 보통선거 실시를 요구한 정치 운동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지속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잘했고, 1번부터 보면, 공민권 운동이에요. 공민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람이나 사건을 사실은 지칭을 하진 않지만 종합과목 측면에서 공민권 운동이라고 하면은 마틴 루터킹 목사 알죠? 마틴 루터킹 목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마틴 루터킹 목사랑 같이 그 시기에 협조를 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네, 린든 존슨입니다. 린든 존슨 잘했어요. 그 사람 린든 존슨이라든가 마틴 루터킹 이 정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린든 존슨, 마틴 루터킹이 나오는 것 같은데 1964년에 실제로 린든 존슨은 국민권법을 만들었어요. 국민권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65년에 투표권법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권법은 인종으로서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표권법은 실제로 흑인한테도 투표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요거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로부터 딱 100년 전이거든요. 1865년에 미국은 이미 노예 해방은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남북전쟁 이후에 헌법이 수정되어서 노예 해방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흑인들이 확실하게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러다이트 운동은 언제 이야기예요? 산업혁명 때. 그래서 1700년대 말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요 러다이트 운동 자체는 1800년대 초반입니다. 1800년대 초반에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다. 기계파괴 운동이라고도 하죠. 히카의 우치코아시 운동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 순문에 나와 있는 것도 책에 나와 있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나로드니 기억나? 뭐예요? 언제? 네, 러시아? 뭐? 잘했어요. 잘 공부가 됐네요.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2세 때 있었던 것이고 조금 더 아시는 분 있어요? 나로드니키 운동 자체가 뭐예요? 안 들려. 네, 무정부주의 그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하고 나로드 니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민중스스로라는 말이에요. 민중스스로 들어가서 그들을 개명시키겠다 뭐 이런 지식인들의 주장이었는데 그게 제가 하나 얘기해 준 것처럼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로 2세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탄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런 거예요. 나로드니키 운동 자체는 실패를 했지만 나로드니키 운동 출신 자 중에서 이제 알렉산드로 2세를 암살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차티스 운동이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1838년부터 1848년에 있었던 것이고 차터가 뭐라고 했었죠? 차터? 혼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는 마그나 카르타 그게 이제 대혼자, 대는 그레이트 차터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차터를 가지고 운동했다고 해서 차티스트 이렇게 해서 이게 약속을 정한 공식적인 규범, 문서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을 문서로 담은 거 이런 것들이 차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해보세요. 번 1871년에 성립된 독일 제국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더 해보세요.
네, 2번이 정답입니다. 잘 했고, 1번부터 보면은, 러시아 세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프랑스와의 동맹을 외교의 기축으로 삼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아까 나온 내용이지만, 비스마르크의 기본 중에 기본 원칙은 프랑스 고립입니다. 프랑스 고립 그리고 현상 유지인데 이거 관련해서 막 시기가 뭐가 먼저고 뭐가 뒤고 이런 것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괜찮은데 맨 처음에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돼요.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프랑스가 손 잡을 법한 강대국들과 다 선수를 쳐서 손을 잡았다. 이게 결론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뭘까요? 네, 그게 처음이에요. 시기상으로도 처음에 맞습니다. 그래서 삼제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황제 체제를 갖춘 세 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삼제 동맹 이 나라가 독일 어디요? 또 러시아, 오스트리아. 예. 자, 이 다음에 일단은 키워드로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어떤 독일이 맺었던 것이 있어요? 오, 네네네. 그거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동러 재보장 조약. 흐름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왜 삼재 동맹을 맺어서 지금 러시아랑 관계를 맺고 있는데 뭐하러 동러 재보장 조약을 또 맺었는가? 그거를 납득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너질 뻔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랑 오스트리아의 관계 악화 때문에 얘네는 사실 같이 할 수 없는 국가예요. 비스마르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지. 왜 같이 할 수 없는지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거 1차 세계대전이랑 연결돼요. 자, 봐봐.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서쪽은요, 독일이고요. 서쪽은 또 이탈리아예요. 근데 독일도 통일했고 이탈리아도 통일했거든요. 서쪽으로 못 나와요. 동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가 지중해거든요. 러시아 뭐죠? 남한 정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원래는. 그러다 갈등이 있으니까 이게 깨질 것을 우려해서 공로 재무장 조약을 맺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동맹은 아니라고 했어요. 동맹은 아니고 서로 치지 말자 이 정도입니다. 동로제부장조약은 독수불가침조약이랑 비슷한 거예요. 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응? 예, 예. 삼국동맹이에요. 삼국동맹. 삼국동맹. 이거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죠. 예. 그 이것도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요. 뭐라 그럴까, 비스마르크는 아마도 결국에는 삼재 동맹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시기상으로는 삼재 동맹이, 완전히 해체되기 전에 삼국 동맹이 시작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끝나고 이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제국 재상. 재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수상이랑 같은 말로 마시면 돼요. 수상. 제국의 수상은 황제에 의해서 임명되어서 황제에 대해서만 정치상의 책임을 줬다. 이거는 우리 정치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의원 내각제랑 대통령제를 설명을 했을 때 대통령은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민에게만 책임을 진다. 왜? 거기서 나왔으니까. 자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당시 독일은 의원 내각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너 수상해라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황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됐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제국 내에 슬라브계 민족에 대해서 광범위한 자치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닌 이유. 자, 일단은 전반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전반적인 이유는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의 배경으로서 배웠던 게르만계와 슬라브계의 갈등.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결국에 싸우게 되는 상대인데 자치권을 인정했을 리 없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이해의 파트, 이해의 파트고 이제 지식의 파트로 들어가면 자, 독일은 오히려 자치가 아니라 공화 정책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정도로 독일은 오히려 특히 이제 폴란드계 이런 데다가 동화 정책을 했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치랑 독일은 어울리지 않는 정책을 했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인데 지금 상태에서 오스트리아는 헝가리랑 같은 제국인 거 아십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헝가리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인데요.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어디를 지금 식민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위에 아래 생각해 보면 되는데. 네.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부 지역도 가지고 있잖아요. 남부 지역이 유고슬라비아로 독립하는 거 기억 안 나요? 남부 지역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거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자, 여기가 그러니까 특정 민족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 모여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헝가리를 좀 달래줄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가 헝가리에게만 자치를 인정을 하고 나머지 민족에게는 자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의 또 지식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헝가리는 참고로 말하면은 얘네는 슬라브계는 아니고요. 아시아 유목민족 출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데도 불구하고 슬라브계는 아닌 좀 독특한 나라입니다만 어쨌든 얘네한테만 자치를 허용했고 나머지 짜잘한 나라들한테는 안 줬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또 지식적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바이에른 왕국은 독일 제국을 겸하고 제위를 세습했다. 바이에른 왕국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아니고 프로이센이잖아요. 프로이센 중심으로 이제 독일 제국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풀어보세요. 구 세기 중반 이탈리아 통일운동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이게 20번 문제고, 태원 차례적 4번 잘 하셨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1번부터 보면 로마 교황 주도로 평화적으로 로마 교황령으로서 통일되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보불 전쟁 때문에 프랑스군이 교황령을 지키던 군인이 빠지고 이탈리아 왕국에 의해서 교황령은 점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황령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2번 오스트리아랑 싸워서 트리에스테 남티롤을 병합했다. 이것도 아까 나왔었던 내용인데 통일을 했지만 이 두 땅은 이 당시에는 받지 못해서 이탈리아가 1차 세계대전 때 삼국 동맹에서 이제 삼국 협상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1차 세계대전이 시작했을 때는 중립을 유지했어요. 삼국 동맹 아니었고요. 중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916년부터 삼국 협상으로 참전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요. 자, 그 다음에 로마 공화국 수상으로 취임한 카부르는 무력으로 이탈리아 통일을 실현했다라고 나오는데, 자, 로마 공화국 그리고 하부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둘이는 뭐 어쨌든 연결되지 않는다는 포인트로도 찾으면 되겠지만 로마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잠깐 존재했었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이거 누군데요?
오, 야, 예, 이건 되게 세세한 부분인데, 이것도 1848년 그 무렵이에요. 1848년에,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통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청년 이탈리아 당을 주도했던 마치니가, 로마 교황령을 점령했었습니다. 로마 교황령을 점령하고, 거기서 이제, 어, 아니, 또 써봐야 돼. 1849년에 로마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근데 루이 나폴레옹은 가톨릭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어 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통일 1871년에 프랑스 군인이 그래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공화국을 깨기 위해 들어갔다가 없애고 나서 프랑스 군인이 지키고 있었다고. 그 스토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치니 이때 잠깐 활약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막 그 민주주의 제도도 도입하고 막 사형 제도도 폐지하고 막 이랬었어요. 급진적인 개혁을 했었습니다만 5개월 만에 붕괴가 됐던 그런 국가. 카부르는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응? 어디? 네네네. 제가 지금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러니까 조금만 크게 부탁합니다.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입니다. 왕 아니에요.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가 왕이고 이 사람은 수상입니다. 그런데 파브르는 군사적으로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군사적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죠? 그래, 그걸 말해야죠. 저 사람의 핵심 키워드는 플롱비에르 미략이에요. 플롱비에르 미략을 통해서 루이 나폴레옹한테 접근해서 오스트리아를 함께 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때 이제 사보이랑 니스 땅을 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가 쳐줬고 그때 같이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플롱비에르 미략이라고 하는 건 외교에 좀 포인트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이 정답이죠. 가리발디. 가리발디가 점령한 남시칠리아는 그 주민투표에 기반해서 사르데냐 왕국에 병합되었다. 가리발디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주민투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가리발디를 했을 때 좀 키워드로서 이 단어 하나 이름이 붉은 셔츠단이에요. 붉은 셔츠단이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러지? 자원병으로 다 그 남부를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붉은 셔츠단, 이게 가리발디랑 연결이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1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번 가보도록 하죠. 자, 러시아 남하 정책을 배경으로 예루살렘 관리권을 둘러싼 전쟁을 계기로 해서 영국이나 프랑스 등도 휩싸인 전쟁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얘는 몇 번일까요? 몇 번? 차례 잊어버렸어. 그래. 2번이죠. 2번. 이거 문제 이해하세요? 예루살렘 관리권을 둘러싼 아라소이 그거 스토리 기억나세요? 왜 예루살렘 관리권을 둘러쌌어요? 이탈리아요. 이탈리아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 있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 당시에 어느 나라에 들어있죠? 그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벨포스는 기억해봐. 벨포스는 때 그 지역의 민족 고토의 땅을 인정하겠다라고 했잖아. 지금 이스라엘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오스만 제국 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루이 나폴레옹이 오스만 제국한테 그걸 요구를 했는가? 왜 그 사람은 가톨릭의 수호자로서 지지를 받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가톨릭이고 일신분이 이제 가톨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종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권, 교회 관리권이에요. 그것을 받으면은 박수 받을 수 있겠다 해서 부탁을 했었던 것이고, 그러면 오스만 제국은 왜 넘겨줬는가라고 했을 때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러시아를 그래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라고. 아, 러시아가 원래 거기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프랑스한테 넘겨주면은 프랑스가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고 그 계획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림 전쟁에 발발을 했던 거고 프랑스가 도와줬던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게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 독립전쟁 아까 전에 배웠습니다만 1821년부터 29년 이렇게 있었고 제1차 발칸 전쟁 이거 기억나시나요? 음, 음. 이게 뭐예요? 제1차 발칸 전쟁이? 아는 포인트가 있으면 한번 말해줄래요? 직전에 아는데요. 충돌해서 목적이 뭐였죠? 1차 발칸 전쟁 때 힌트를 드릴게요.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어디가 발칸 동맹을 결성을 했다. 근데 세르비아가 누구 치려고 했는데요? 아니에요. 그거는 1차 세계대전 이야기고요. 1차 세계대전 스토리랑 연결되는 것이고, 오스만 제국이에요. 잘 이해해야 돼. 러시아가 왜 도와줘요?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도와줘야 남하를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발칸 동맹은 세르비아, 그리스, 불가리아, 몬테네그로라고 하는 이 네 나라 동맹이었는데 처음에 1차 발칸 전쟁 때는 이 동맹이 이겼잖아요. 오스만 제국에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2차 발칸 전쟁 때는 불가리아 대 나머지라고 했잖아요. 불가리아 대 나머지 영토 분배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진짜 1차 세계대전 직전이에요. 직전. 네, 그게 상황인 것을 아시면 되겠고, 러시아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800년대는 계속 러시아가 직접 내려오려고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1900년대에는 세르비아를 이용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800년대 21년부터 29년까지 그리스, 그리고 53년부터 56년까지 크림 전쟁, 그리고 1877년 또 로토센소, 계속 내려왔다고. 자, 그 다음에, 이거, 1차 발간전쟁, 2차 발간전쟁 이것도 다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는 안 배운 내용인데요. 제1차 이집트 튀르키예戦争, 이거 좀 설명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집트 토르코 전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 지금 이름을 쓰지만 이것은 이집트랑 오스만 제국의 전쟁인 거예요. 오스만 제국의 전쟁. 그리고 이것도 1차가 있으면은 2차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건은 아니고 뒤에 깔려 있는 배경 같은 사건인데요.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은 일단 전제는 뭐예요? 이집트는 아직까지는 오스만 제국의 속국이에요. 아시요? 이집트는 북부 아프리카는 지금 오스만 제국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당시에 아직 독립을 하진 않았지만 이집트가 여기 이집트를 다스리던 총독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무함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함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이거의 배경은 그리스 독립전쟁이에요. 그리스 독립전쟁이 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그리스를 도와줬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은 위기를 맞이했죠. 그래서 이집트의 무함마드 알리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줘. 그러면 뭘 줄게? 그 뭘이 바로 시리아였어요. 시리아. 시리아 지역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런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독립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이집트한테 시리아를 주는 게 좀 이상해진 상황. 졌으니까 그리고 이집트 입장에서는 졌지만 준 다음에 도와주면 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무함마드 알리가 실제로 시리아를 달라 하다가 안 주니까 오스만 제국을 공격해버립니다. 오스만 제국을 공격해버리고 실제로 무함마드 알리가 군사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승리를 거둬요. 이집트가 승리를 거두고 실제로 여기서 시리아를 확보를 합니다. 시리아를 확보를 했었어요. 자, 여기서가 1차 이집트 토르코戦争. 33년에 끝났어. 그러나 화가 난 오스만 제국이 다시 예상이 되시죠? 화가 난 오스만 제국이 다시 시리아를 얻기 위해서 친 게 이제 2차 이집트 토르코戦争.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주 재미있게도 이때 또 이집트가 또 이겨버려요. 시리아를 먹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집트가 다시 한번 이겨버린다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덩달아서 영국이랑 프랑스가 긴장해버린 거야. 이집트가 이렇게 셌어? 그래가지고 중재에 나서요. 중재에 나서서 너네 시리아는 좀 오스만 제국에 넘겨줘 이렇게 해버립니다. 시리아는 넘겨줘. 대신에 뭘 줄게? 선물이 이거였어요. 세습을 인정해줄게. 무함마드 알리 너네 이제 후손이 계속 이집트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줄게. 세습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이렇게 종료가 된 게 바로 2차 이집트 토르코戦争 이게 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선제 나왔으니까 설명을 한 거지 중요한 사건은 아니에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고